차근 하나씩 조금 자세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실무 일반전표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는 02월 15일이고요. 당사가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배당금 500만원과 주식배당 100주를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배당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였고 원천징수 금액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배당을 받는 입장이죠. 그렇죠? 배당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뭐 있어야 되죠? 머릿속에 주식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해야 하는 거고 주식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 배당 5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그랬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 500만 원만큼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월 11일입니다. 03월 11일.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원금하고 이자 소득 49만원이라고 했고요. 원천징수세액 75,460원.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예금하고 이자하고를 돈으로 받아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정기예금 없어져야 되고 이자 수익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 틀. 그러면 우리는 일단 대변에 정기예금이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49만원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원천징수 당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선납세금이 75,460원만큼을 선납세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3월 15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날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보조금 5천만원 이 중 50%는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면 나머지 50%는 3년 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랬어요.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랬나요? 그럼 어찌되었건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5천만원이 들어왔나요? 그쵸?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50%는 상환 의무가 없다고 했고 나머지 50%는 상환을 해야 하죠. 3년 후에. 그러니까 대변에 뭐가 생겨야 돼요? 장기차입금 서울시청 2,500. 이건 장기차입금이 되는 거고 이건 돈 빌려서 쓴 거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보조금 그런데 100번대에 있는 정부보조금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100번대. 왜냐면 얘를 입력을 하고 나면 정부보조금 100번대를 입력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합계자 안엑스3표를 한번 볼까요? 합계자 안엑스3표에 3월 15일 날짜로 들어가 보시면 보통예금 바로 밑에 정부보조금이 2,5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정부보조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할 거다. 이 돈은 아직까지 내 돈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돈으로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부보조금이 200번대로 바뀌게 되겠죠. 기계장치에서 차감해야 하는 정부보조금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부보조금에 대한 거 상환 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과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이 나왔는데 상환 의무가 있는 건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보셔야 하는 거고 상환 의무가 없는 것만 우리는
정부 보조금이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8월 15일입니다. 08월 15일. 주식회사 당진으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483만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 2%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당진 483만원만큼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는 몇 프로를? 2%를 할인받았죠. 할인받았으니까 우리 차변에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출 할인. 그런데 뭐를 매출했다 그랬어요? 제품 매출 후 그랬죠? 그래서 제품 매출에 따른 매출 할인 406번을 써주셔야겠고요. 406번. 매출 할인은 2%니까 2%면 96,600원인가요? 맞나요? 96,600원만큼은 매출 할인,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매출 할인 같은 거나 매출 애누리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당 계정 과목에 연결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면 제품 매출에 따른, 상품 매출이면 상품 매출에 따른 할인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요 10월 31일 날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1일 날 경영관리부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구매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리고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랬죠? 맞나요? 그쵸? 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빠져나갔어요. 27,500원인가요? 그쵸? 네, 그리고 차변에 사무용품비 몇 번대요? 800번대 써주셔야겠죠? 그쵸? 관리부에서 사용하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일반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래라고 보셔야겠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22일 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인 세무에 선물로 제공하였다. 우리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걸 우리 뭐라 하죠? 뭐라 하죠?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부에 빠져나갔죠. 그쵸? 네. 그것도 간주 공급 중에서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업상 증여.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선물로 줬으니까 부가세 내야 안 내요? 부가세 내야죠. 그쵸? 공급으로 간주되니까 부가세를 내고 선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증빙 거래잖아요.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주면서 세금계산서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별 매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건별 매출, 제품을 공급가액은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설정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 그래서 77만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금액이 나눠지겠죠. 그렇죠? 아니고 70만원을 써주시면 70만원이 쪼개져 버리니까 다시 한번 입력해 주셔야지 되겠고. 건별은 자동으로 나누어지니까. 네. 거래처는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문제상에서 세무라고 나와 있으면 세무에다가 제공했습니다. 쓰셔도 되고. 분계는 무조건 혼합입니다.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고요. 지금 제품 팔았나요? 파는 게 아니죠. 우리 회사 제품을 선물로 제공을 해준 거죠. 그렇죠? 선물로 제공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나가야지 돼요. 제품. 그리고 제품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원가로 나가시는 겁니다.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무슨 가격? 원가로. 그리고 50만원짜리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판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적요 몇 번? 8번 선택해 주셔야겠고요. 결국 차변에 813번 접대비는 57만 원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매입 거래처인지 매출 거래처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0번대 접대비 쓰셔도 되고 800번대 접대비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안 주어져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뭐 제품 매출 거래처인지 뭐 원재료 매입 거래처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500번대, 800번대 모두 다 정답입니다. 구분이 조금 되셨습니까? 이 문제 엄청 중요하고요. 우리가 세무 2급에서 부가세법이 회계랑 세무랑 조금 레벨 차이에 벌어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주공급에 대한 명확하게 조금 구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간주공급에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원.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간주공급은 우리 회사 제품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론 진도 나갈 때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내가 과세 거래로 봐야 한다. 부가세를 내고 거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부가세를 내고 우리 물건을 지급해줘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문제고요. 부가세는 항상 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세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무조건 시가로 써주시되 내 제품이 나갈 때는 항상 원가로 나가게 된다. 결국 내가 세무에다가 제공해 준 건 내 물건 50만 원하고 내가 부가세 낼 거니까 7만 원하고, 그래서 57만 원을 선물로 제공해 준 것과 같다. 이해가 되셨죠?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5일 날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8월 5일 날. 주식회사 현명상사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출인가요? 제품 공급가액은 500에 50만원, 거래처는 현명, 전자인가요? 네.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지금은 세금계산서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고 외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차변에 현금 3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출금 250만원 이렇게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원래 이 현금란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예금으로 받아도 현금란에다 쓰거든요. 세금계산서에 쓸 수 있는 자리는 현금에다가 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현금인지 아닌지를 원래 문제상에서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칙은. 근데 문제상에서 지금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금은 현금으로 받은 걸로 처리를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예금으로 수취했어도 현금란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3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에서는 현금에 300만 원이 있어도 그때는 현금이라고 처리하시면 안 되고 보통 예금이라고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8월 31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31일 날 제조부 직원의 식사를 식신으로부터 제공받고 8월분 식대에 대한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일단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고 카드로 결제를 했죠. 증빙이 몇 개예요? 2개.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원칙은 이러면 안 되는데 증빙이 2개가 나오면 일단 우선순위는 무조건 세금계산서에 있습니다. 결국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 우리는 뭐예요? 10대 공급가액은 90만원에 9만원, 거래처는 식신,
전자는 아니니까 패스고요. 대신에 붕괴는 반드시 카드로 해주셔야 합니다. 붕괴는 반드시 카드. 그 다음에 513번 접대비래. 511번 복리후생비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511번 복리후생비 써주시면 되겠고, 미지급금에서 거래처가 누구여야 돼요? 신한카드여야 합니다. 왜냐면 돈은 카드사에다 갚을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9월 7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월 07일 날. 삼진건설로부터 사업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공사도급 계약서 중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일에 계약금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절히 발급하였다. 총 도급 금액은 4억 8천에 4,800이고요. 대금 지급 방식은 계약금 9월 7일 날 4,800, 부가세 480 별도, 중도금 내년에 지급할 거고 잔금도 내년에 지급할 거예요. 대금은 위 기재된 날짜에 부가세 포함하여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나요? 그러면 건물을 짓기로 하고 계약금 지급한 거죠. 맞나요? 거기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계약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 계약금, 공급가액은 지금은 거래를 얼마만 했다? 4,800만 원만 거래를 했다. 그쵸? 4,8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처는 삼진건설, 전자인가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붕괴는 혼합.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뭐죠?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장기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각 부문의 대가를 받은 것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건설 중인자 중도금하고 잔금은 내년에 있을 거래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 다음은 9월 30일 날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당사는 영국에 제품 1,000만 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월 30일 계약금 지급받았으며 잔액은 10월 15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반전표 가셔야 합니다. 일반전표에 몇 월 며칠로? 4월 30일로. 그러면 선수금이라고 200만 원이 처리가 되어 있죠. 문제를 푸시다가 다른 날짜를 만나면 무조건 그 날짜에 전표 확인하세요. 그래야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선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은 과세 매출 제품 공가액은 1,000만 원, 거래처는 명부. 전자고요. 붕괴는 혼합. 제품 매출한 건 맞고요. 차변에 선수금이 얼마 있었다고요? 2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4월 30일 거래를 확인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10월 15일은 오늘은 9월 3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미래 날짜니까 신경 쓰실 거 없으시고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0월 15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돈 받은 게 아니죠. 그래도 외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를 풀이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문제인데, 부가세 문제를 제가 앞에서 한번 다 풀어드렸었죠. 풀어드렸었기 때문에 조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시험 문제 얘를 왜 자꾸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무조건 다 입력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기 확정신고 기한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10월 06일 날 상호는 항상 F2 눌러서 경기자동차. 그래서 차량을 구입을 했나요?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은 2,8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1월 22일 날 거래처는 한국상사 기계장치 구입했나요? 1,300만원에 130. 그리고 12월 20일 날 거래처는 시원전자에서 복사기 구입했으니까 기타 자산 취득했고요. 18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냥 순서대로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셔야 채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022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로 들어가 보시면 깨끗한 화면이 나왔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 자리에다가 잘 써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영세율 매출 포함해서 4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액이 3,500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은 3억 5천이 되겠죠. 3억 5천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그러면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세금계산서는 과세 영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러면 3번으로 올라가셔서 얼마예요? 500만원에 50. 정규 영수증 외 과세 매출액 그랬으니까 건별 정규 영수증 외 매출액은 70만원에 7만원입니다. 해외 직수출한 건 6번에 4천만원. 회수기일이 2년 6개월이 지난 외상 매출금 1,100만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회수기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소멸시효 완성 대손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손 처리해야 되니까 대손세 가감에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마이너스로 10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대손이 발생한 거니까. 회수기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거 못 받게 되었다. 대손 처리하여라. 라는 얘기니까 대손이 발생하면 음수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자, 그 다음에 매입.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인데 일반 매입, 접대성, 기계장치,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일반 매입에는 얼마 써야 되죠? 2억 5,100만원인가요? 2,510만원. 그리고 접대성 물품 100만원은 16번 불공에 100만원에 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계장치 매입은 11번에 3천만원에 3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쪽 오른쪽 화면에 300만원에 30만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신용카드 매입은 14번이고요. 14번 이쪽 오른쪽 화면에. 그래서 일반 매입, 사업 무관 매입 2,500에 250만 써주시는 거고요. 사업과 무관한 매입은 아예 부가세 신고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공은 세금계산서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었다가 16번에서 다시 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서부터 넣지 말아야 하는 거래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접대비를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접대비를.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접대비 이용을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얘는 전부 다 일반 전표 거래예요. 매입 매출 전표 거래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금 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불공이죠.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그때는 불공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불공사유 5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만 불공이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다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하는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업 무관 매입은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래입니다. 이게 만약에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 수치거래에서 나왔으면 일반 매입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불공으로 다시 빼주시고 하셔야지 되는 거래고,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아예 거래 자체를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거래다. 자, 그 다음에 비품 매입한 것은 42번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500만원에 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에다가 80만원,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18번 이쪽 오른쪽 화면에 18번에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매입밖에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있어야 가산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으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서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여기까지 반드시 저장하셔야 채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하게 되면 손으로 입력한 거기 때문에 다 지워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나갔다 들어오실 땐 일단 예 하시고 문제를 수정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첫 번째, 당사는 별빛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 조건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015만 4천원이다. 음수로 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쵸? 이거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결산일이 되면 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뭘로? 1년마다 갱신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전부 다 차입금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라? 차입금.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주려면 돈을 더 입금을 해야죠. 그쵸? 돈을 입금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만큼을 우리가 차입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니까. 이거는 원래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거래처 원장에 지금 거래처가 별빛은행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별빛은행에 대한 잔액이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어 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별빛은행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더 넣어라. 그래서 얘를 제로로 만들어라. 제로로 만들고 그만큼을 차입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별빛은행에 1015만 4천원을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별빛은행으로 잡아주시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거래처 원장에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잔액이 이제 제로로 바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한테 질문하셔야지 되는데, 선생님 보통예금에 별빛은행 써야 하나요? 네.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는 별빛은행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쓰지 않은 것도 정답으로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원칙은 예금거래처 무조건 다 걸어주셔야지 되고, 지금처럼 명확한 건 저는 입력하시는 게 일단 맞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문제상에서 보통예금 거래처 입력 필 이렇게 써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 원장에 이 별빛은행의 잔액이 없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안 걸으면
예, 잔고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마이너스 통장 거래가 요즘 요 몇 년 새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회계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고 세무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일 회사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 10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27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출하고 전액 보험료로 단기 비용 처리하였다. 보험료의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내년도 9개월 분에 대해서 성급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금액은 270만 원이었나요? 270만 원이 1년분이었으니까 그 중에 9달치가 내년도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9 나누기 12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20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맞나요? 네. 202만 5천 원만큼을 우리는 차변의 성급비용 그리고 대변의 821번 보험료인가요? 회사 경영에 필요한 그랬으니까 800번대에 있는 보험료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4번, 5번이 결산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산 자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감가상각이 나왔는데 감가상각이 건물이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죠, 그렇죠? 정액법. 그런데 우리가 공식으로 외울 때는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외웠는데 잔존가치가 없죠. 문제상에서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상각률이 0.025가 나와 있죠. 이게 40년이니까. 40년이 40분의 1이 0.025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는 건물이 2억 원이라 그랬고요. 취득 연도가 2019년이니까 옛날 거죠. 그렇죠? 옛날 거니까 그냥 나누기 40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500만 원이 나오나요? 그렇죠? 네, 50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50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정률법이라 그랬죠.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2개 1565만 원. 감가상각 2개 곱하기 정률 0.313.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계산기에 우리가 5천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1565만 원은 하고 거기에 곱하기 0.313 해주시면 75만 1,550원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500만 원하고 얘하고 두 개를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고 들어가셔서 건물은 영업부 거니까 감가상각은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일반 감가상각비가 저 위로 올라가게 갖다 놓으시면 그러면 아래에도 감가상각비가 있죠. 그래서 800번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라고요?
500. 이해되셨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500이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위에 있는 기계장치. 컨트롤 V, 네. 1075만 1550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500번대랑 800번대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 저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시면 답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고정자산 등록 해보셨을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을. 그러면 첫 번째는 건물은 여기서도 또 F2 눌러서 그냥 이 위에를 건물을 선택을 해주시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위에를 그냥 엔터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여러 개를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건물 뭐 코드번호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취득연월일 2019년 07월 01일 이 날짜만 정확하게. 그래서 기초가액은 처음에 취득원가 2억원, 정기말 상각누계액은 1250만원. 그리고 뭐만 쓰시면 되냐면 내용연수만 써주시면 돼요. 내용연수 40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에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회사는 감가상각 이만큼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계장치 얘도 1번 2021년 01월 01일 날 그리고 기초가액은 5천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565만 원 그리고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감가상각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무이길이니까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대신에 입력하실 때는 500번대와 800번대를 반드시 구분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현재 당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재고자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쓰시면 되죠. 기말 원재료 40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말 제공품 803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그런데 위탁 재고가 100만원 별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남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제품은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거니까. 남이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말 제품은 8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타 회사에서 팔아주세요라고 보관하고 있는 게 100만원이 있는 거니까 우리 회사의 기말 제품은 80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대손 설정을 하는 건데 대손율이 다르죠. 그쵸? 대손율이 다르면 복사하시라 그랬어요. 자, 여기 위에 대손상각으로 들어가셔서 일단 처음이 1%예요. 그냥 1%. 그럼 외상매출금이 1%가 맞죠? 그쵸?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금액을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2%래요. 2%로 수정해 주시고 그럼 2%로 수정했더니 단기대여금가 160만원 나왔죠? 그쵸? 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외상매출금액과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 다시 1%로 만들어준 거죠, 얘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우리는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하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시면 여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160만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 다 풀어주셨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표 추가.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결산을 풀어드렸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천징수인데 이건 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풀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101번 나인턴이라는 친구가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였다. 이렇게 돼 있나요? 퇴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제 창들을 조금 다 닫을게요. 퇴사가 나오면 반드시 사원 등록에서 나인턴의 퇴사연월일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퇴사연월일을 확인을 해주신 후에, 그리고 뭐 부양가족 이런 거 없다 그랬으니까 급여 자료를 1월, 2월 두 개를 입력을 하라 그랬죠? 그쵸? 1월분, 2월분.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급여 자료 입력에 일단 무조건 수당공제부터 수당공제에 기본급 있고 식대가 있어요. 그쵸?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랬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식대만 사용할 거고, 자가운전도 야간근로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학자금 없으니까 처리할게요. 확인. 그리고 나서 01월 달에 지급일은 말일이라 그랬나요? 네. 그럼 1월 31일 날 전월 데이터 복사하시겠습니까? 예 하셔도 되고 아니요 하셔도 돼요. 그냥 아니요 하시고 그냥 입력할게요. 그래서 나인턴 1월은 200에 식대가 12만,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료 10만 2,900원, 그 다음에 11,850원 나오고요. 고용보험료가 아니죠. 네, 제가 잘못 봤죠? 그쵸? 고용보험료만 16,160원. 그리고 소득세 21,170원. 1월달 거니까. 1월달 자녀보험료 없었어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1월분의 입력이 끝났고요. 그리고 2월분으로 갑니다. 02월 28일 날. 뭐 데이터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셔도 되고 어차피 바뀌니까 기본급 300, 그 다음 식대가 18만원, 국민연금이 13만 5천원, 10만 2,900원, 11,850원, 24,640원. 여기까지를 가면 엔터를 치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나와요. 아니시면 여기에 있는 중도퇴사자 정산을 누르셔도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연말정산 대상 자료가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급여 반영 눌러주시면 됩니다. 급여 반영 눌러주시면 중도퇴사 적용했고 마이너스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까지가 급여 자료 입력이 끝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해야 되나요?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몇 월이에요? 2월 달 거.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말정산 데이터가 있을 때 2월 달에만 생기는 창이에요. 그래서 분납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니요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하셔도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세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얘는 저장 버튼이 없으니까 반드시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해 주셔야지 채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연말정산인가요? 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최태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자, 문제를 일단 볼게요.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함.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1탭을 완성하시오. 연말정산 입력 탭과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제시된 자료 외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태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태호가 받기로 한다 그랬어요. 일단 정금무지 소득이 나왔으니까 소득명세에 종전에 가셔서 주식회사 태평성대
그리고 126-85-33149 2022년 01월 01일서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근무했고요. 급여액은 1,800, 상여금이 500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이제 건강보험료서부터 763,600원, 장기요양보험료 61,088원, 그리고 고용보험료 149,500원, 그리고 국민연금 103만5천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무조건 뭐 쓰라고요? 결정세액 쓰시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38,232원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종전근무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총 가족관계 5명이 나와 있는데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서 제일 밑에 유의사항에 보시니까 부양가족 입력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를 부로 표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소득은 다 없다라고 주어진 거 외에 소득은 없다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소득 금액이 있나요? 그쵸? 어머니가 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김순녀 어머니 부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쵸? 네, 김순녀 어머니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최세별은 미국 현지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얘는 부양가족 맞습니다. 아시겠죠? 부모 중에 직계 존속들 중에 만약에 미국 거주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부양가족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인 거서부터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지급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죠? 그쵸? 네, 의료비지급 명세서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지급 명세서는 각 화면에 있는 이 부양가족 탭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의료비를 따당하시면 의료비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의료비지급 명세서. 그래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일단 찾아서 체크를 다 한번 해보죠. 본인은 의료비가 없나요? 그쵸? 본인은 의료비가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의료비 모두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한다 이랬으니까 국세청에 성명 F2 눌러셔서 최진성인가요? 네, 최진성 금액은 1,200만 원이고요. 실손보험금 수령 금액이 1,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 의료비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소득 제한에 걸렸어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국세청이고요. F2 누르셔서 어머니 김순녀 질병치료비 300만 원인가요? 네, 실손보험금은 따로 없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또 국세청 자료고요. 신미미 질병치료비 300이고 실손금 170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안 되죠. 맞나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안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 170만 원 실손보험금 수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자녀 최세별의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구입비 안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의료비 입력이 다 끝나셨나요? 누구에서 안경을 좀 배우자 신미미 안경구입비 있었네요. 그쵸? 그럼 안경구입비는 50만 원만 가능하죠? 그쵸? 안경구입비 50만 원만 가능해요. 350만 원인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풀으실 때마다 일단은 입력한 거는 체크 조금 하시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빼먹는 게 없겠죠. 그쵸? 의료비지급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해 주시고 확인. 왜냐면 그래야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기에 의료비가 지출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료갱신이라는 걸 해주시게 되면 자료갱신이라는 걸 해주셔야 이렇게 의료비가 여기로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갱신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손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의료비를 먼저 입력하신 겁니다.
수기로 입력한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의료비지급 명세서로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대학원, 그럼 교육비, 본인인가요? 네, 500.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고장성 보험료에다가 6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저축성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제일 아래로 내리셔서 신용카드 따당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2,100만원인데 300, 700, 100 그럼 1,100을 빼야 되니까 1,0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300,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700, 그 다음에 도서공연이 100만원. 이해되시죠? 확인. 그 다음에 연금저축 납입액 있나요? 연금저축 무조건 본인 것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연금저축은 누구 것만 가능하다? 본인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연금저축에 그냥 연금저축 납입이니까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은행 계좌번호는 1002-484-652358 납입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아버지는 의료비밖에 없으니까 의료비는 입력 끝났죠? 그쵸? 그 다음에 어머니 의료비 입력했죠? 어머니 소득 제한에 걸렸잖아요. 그럼 의료비밖에 공제를 못 받죠? 그럼 나머지는 공제 대상이 다 아닌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배우자. 배우자도 원래 소득 따져봤어야지 되네요. 배우자 연간 총급액이 600만원이고,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300만원 있다 그랬죠? 그럼 일용근로는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랬으니까 소득이 아니라 그랬고요. 그럼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니까 근로소득 500만원까지는 내 부양가족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배우자는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구입비, 질병치료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러면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에 가셔서 500만원인데 대중교통에 200이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5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전통시장 100만원 있으니까 전통시장 8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200만원이 남았나요? 신용카드를 12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확인. 자, 그리고 최세별, 미국 현지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교육비 공제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 600만원 입력하셔도 되고, 300만원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게 한도니까. 네. 확인.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있나요? 그럼 보장성 보험이, 원래 60만원 있었으니까 9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나요? 네, 90만원. 한약 구입비는, 건강증진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나요? 그쵸?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